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 인생에 바람을 초대하려면. 지은이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 파스칼 브리크네르입니다.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르노도상과 메디치상을 수상했고 몽테뉴상과 뒤메닐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석권하면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인정받는 콩쿠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병독성이 크게 낮아져 계절성 질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정신 상태는 웬만한 병증들보다 훨씬 오래 갈 겁니다. 이 정신 상태는 두려움과 칩거의 묘한 조합으로 요즘같이 바깥 세상이 위험한 때에는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새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위해, 그리고 신체가 냄새, 소리, 빛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화면은 화면일 뿐입니다. 빗장을 걸고 집에만 처박혀 산다면 안전을 위해 죽음과도 같은 권태를 대가로 치르는 셈이지요.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벌써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때이른 노년을 불러들여서 청년을 노인처럼 만듭니다. 땅굴과 소굴은 토끼나 두더지에게 양보하세요. 인간은 빛과 탐색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땅한 도전 과제를 마주하고 역경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악몽은 쓰러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실상은 망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가능성의 문을 되도록 많이 열어놓으세요. 앞으로 당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문을 하나씩 닫아갈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다는 것, 수동적으로 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산다는 것은 가능성의 장을 끝까지 달려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밖으로 나가는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이반 곤차로프의 소설 오블로모프 속 주인공 오블로모프는 19세기 중반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땅을 소유한 지주다. 그는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지만 타고난 무기력증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긴 의자 겸 침상이고 가장 자주 입는 옷은 잠옷, 거의 항상 신고 있는 신발은 길고 흐늘흐늘한 실내화다. 몸에는 근육이 하나도 없고 손은 포동포동하며 동작 하나하나에 우아한 게으름이 묻어있다. 오블로모프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운 채로 보낸다. 걷거나 서는 경우는 침대에서 소파로 건너가려 할 때뿐이다. 오블로모프는 친구 슈톨츠가 젊은 여성을 소개하자 질겁한다. 아내와 인생을 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신문을 읽고 사교 생활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그는 매력적인 올가를 좋아하지만 그녀가 그를 긴 산책에 억지로 끌고 나가고 낮잠도 마음대로 자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다. 오블로모프는 압박에 시달리고 늘 마무리할 시간이 없는 자질구레한 일들에 치인 나머지 올가와 헤어지게 된다. 그는 30살에도 여전히 드디어 살아보기 시작할 준비를 한다. 그의 병은 과식, 잠, 미루는 버릇이다. 왜 사는지를 모르면 그날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 사랑도 여행도 새로운 시도도 하지 못하는 그는 완전히 두문불출하고 베개에 파묻혀 지내게 된다. 오블로모프의 소작인이나 지인들은 그의 땅에서 거둬들이는 변변찮은 수확을 훔치거나 빼돌린다.
오블로모프는 결국 하숙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하숙집 여주인과 내연 관계가 되지만 그 여자의 오빠에게도 사기를 당한다. 오블로모프는 해학적 희극처럼 보이지만 실은 삶의 불가능성에 대한 통렬한 기술이다. 주인공은 잠을 자면 잘수록 휴식을 더 필요로 한다. 그는 평생 크나큰 기쁨을 맛보지 못했지만 그 대신 심각한 충돌이나 마찰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남은 생이라는 널찍한 관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는 그 속에 편안하게 누워서 끝을 향해 간다. 팬데믹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결정적으로 굳히며 박차를 가한 시간이었다. 곤차로프의 소설은 러시아적 영혼의 초상이라기보다는 인류 전체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예언이요, 오락의 문학이 아니라 경고의 문학이다. 위대한 책이 읽히고 또 읽히는 이유는 출간 시점보다 한참 뒤의 사건들마저 예고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사태는 수십억 인구에게 진절머리 나는 비극이었지만 신중함과 대담함, 유목민과 정주민, 바깥 세상의 개척자와 밀실의 탐구자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문화면에서나 여행면에서나 20세기는 개방의 시대였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정신과 공간에 빗장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강제 봉쇄보다 더욱 우려해야 하는 건 위험한 세상에 맞선 자발적 자기 봉쇄이다. 스스로 선택한 독방에는 벽도, 족쇄도, 경비원도 없다. 간수는 우리 머릿속에 있다. 삶의 확장과 축소, 이 두 경향의 팽팽한 관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 우리는 한동안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공포를 겪었다. 무섭기도 했고 무기력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손을 잘 씻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도 틀림없이 엄청난 발전이지만 손 씻기가 가슴 뛰는 운명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 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음에서 비롯된다고 블레즈 파스칼은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음과 소란을 그렇게나 좋아하고 감옥행은 그렇게나 무시무시한 형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의 기쁨이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파스칼에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인간의 모든 불행이 자기 방을 떠나려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이러스보다는 무기력이요, 질병의 위험보다는 죽음과도 같은 권태다. 두 단어로 우리의 현 상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장과 복잡이다. 과거에 쉬웠던 일은 까다로워졌고 과거에도 어려웠던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는 온갖 금지, 제한, 조건부 허용, 임의적 제약 등으로 관료주의적 미로를 건설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민주주의 사회들은 전제주의 체제보다 유연하고 우수한 편이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종의 자유를 희생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이 상황에서 이성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 각자 집에 머무는 것이었다. 테네시 윌리엄스는 욕망이 자기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욕망을 다이어트하고 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 저마다 자기가 차지하는 공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려니 자기 소굴에 틀어박히는 수밖에 없다. 이제 게으를 권리가 대중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리라. 할 일도 없고 금전적 여력도 없는 인구의 대다수는 밤낮으로 텔레비전이나 동영상만 들여다보면서 기분 전환을 꾀할 것이다.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악몽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진짜 활동다운 활동은 특권층의 호사가 되고 무의 도식은 가장 가난한 자들의 짐이 될 것이다. 풍경이든 관광지든 언어든 국가든 무언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때론 혁신하고 완전히 뒤엎어야 한다. 자유는 배워야 하는 특성이다. 자유는 이 땅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요. 각자가 자신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느끼면서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위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에는 한 세대면 충분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수백만 명을 죽였고 지구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친구와 연인을 갈라놓고 가정폭력과 비만 환자를 급증시키고 반려동물, 특히 개를 늘어나게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유라는 이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미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오늘을 늦추고 질주를 다스리고 디오니소스적인 욕망의 무리를 사슬로 올가매자.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진짜 자유를 되찾자. 소파나 안락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인간은 현대인의 보편적 모습이다. 인류학적으로 새로운 인간상이 나타났다. 웅크리고 있지만 고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도 타인들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상이다. 현대 기술은 개방을 표방하면서도 실상 감금 상태를 장려한다. 과거에는 이성에 대한 믿음으로 지구와 자연을 정복하면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은 우리를 고독, 진부함, 가차없는 권태, 존재의 피로, 영혼의 부유 상태로 이끈다. 나태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의미는 노동에 대한 거부이지만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는 부담으로서의 실존을 대하는 의기소침을 가리키기도 한다. 전자가 먹고 사느라 삶을 잃어버리는 일을 거부한다는 의미라면 후자는 급진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포기하거나 그럴 수 없음을 뜻한다. 산다는 것은 짐이기 때문에 고치 속에 들어앉으면 그 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방법을 따르다 보면 삶의 의욕과 욕망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휴대전화는 천재적인 발견이었다. 휴대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누구에게든 연결해준다. 상대가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이 난다. 이 작은 단말기는 자신이 제공하는 바로 그 세상을 앗아가기도 하는 묘한 특성이 있다. 스마트폰은 집으로 세상을 가져다 준다. 세상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은 분주한 삶을 제공하면서도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할 필요는 제거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만짐으로써 우리는 살아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나의 스마트폰에서는 늘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다. 스마트폰은 일종의 영원한 잡념이다. 이 작고 요란한 짐승은 자꾸만 움찔대면서 나를 불러세우고 사사건건 올가매는 전자올감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 작은 상자에 모든 것을 기대한다.
진짜 삶을 포기한 채 우리의 의욕과 열정을 어긋나게 몰아가는 도구에 의지하는 셈이다. 중독 치료를 받아봐야 소용없다. 재회의 기쁨만 더욱 강해질 뿐이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스마트폰은 위험하지 않은 전율을 제공함으로써 공허를 견뎌내게 한다. 그러나 그 풍부함은 가짜라는 데 비극이 있다. 스마트폰은 이제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 디지털 시대는 산만함의 승리와 주의력의 몰락으로 대변된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매 순간 새로운 만족을 추구한다. 광적인 스마트폰의 사용은 경험의 빈곤과 다르지 않다. 친구나 배우자와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트폰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 몇 명이나 될까? 이게 바로 포모, 즉 뭔가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밀려드는 소식들,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정보가 불확실한 파트너보다 우리를 더욱 흥분시킨다. 고전적인 그리스도교 세계는 성과 속, 하늘나라와 지상의 왕국을 대립적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내세는 더 이상 이승을 저주하지 않는다. 우리가 달력과 월급에 볼모 잡힌 후로 삶은 그만그만해졌다. 우리의 실존은 매달의 월급 명세서로 전락했다. 진부함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초월성과 절연했기 때문에 진부함을 뼈가 드러날 정도로 벌거벗긴다. 과거에는 삶의 방향성이 있었다. 길지 않은 삶을 사는 동안 영혼의 구원에 집착했고 원죄를 대속해야만 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미지의 축복 혹은 혐오로 통하는 문이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행복에 대한 관심이 영혼에 대한 불안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제 미리 정해진 삶의 방향은 없다.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삶은 즉흥이 될 수도 있고 반복이 될 수도 있으며 밑도 끝도 없는 연불로 제한될 수도 있다. 그날의 그날 같은 삶이 비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진부함이라는 시대병이 탄생한다. 진부함은 마치 흠집난 디스크처럼 끝까지 돌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튄다. 진부한 삶은 우리를 지겹게 할 뿐 아니라 기력을 쏙 빼놓는다.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고단하다. 알맹이도 없는 주제에 기운을 빨아먹는다는 것이 이 현상의 미스터리다. 장폴 사르트르는 구토에서 이렇게 말한다. 살아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배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등장했다가 퇴장하는 게 전부다. 시작이란 없다. 운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날들은 차곡차곡 쌓인다. 끝도 없이 단조롭게 덧붙여진다. 이러한 나날들 속에서 지극히 현대적인 피로가 일어난다. 거창한 일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끝도 없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피곤하다. 규칙성은 긴 호흡의 프로젝트와 생산적인 작업에 필요한 조건이지만 우리를 헤매게 하는 안개이기도 하다. 이 공격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모양새를 취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다. 가장 평범한 삶이야말로 번잡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한 삶은
피곤한 요구가 끊이질 않으면서 지긋지긋하게 단조롭기까지 하다. 지긋지긋한 걸로 끝나기만 하면 모를까 사람 기운을 빨아먹는다. 19세기 이후 문학은 늘 같은 불만을 호소했다. 불만의 주제는 바로 순환적인 삶, 즉 우리를 때려눕히고 진을 빼게 만드는 질기고도 균일한 삶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흐르는 한 시간 또 한 시간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를 망가뜨린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리에 있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야 한다. 관성은 복구 불가능한 손상을 불러오고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늘 똑같은 일들이 뻔히 예상되는 패턴으로 일어나고 지겹도록 되풀이된다. 탈진과 과로,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다.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헛개비들과의 싸움에 지친 우리는 몸이 건조함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운명이 결코 날아오르지 못하고 가장 낮은 길로 나아가는 이 방식을 일상이라고 부른다. 자기계발 코치들은 단조로운 삶의 영적 버팀목을 제공하기 위해 선, 명상, 내려놓음을 권장한다. 해탈한 자, 편안함에 이른 자는 평정심의 본보기가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평정심일까? 스트레스와 싸우는데 필요한 것은 차분함이 아니라 진짜 사건, 즉 자신을 벗어나는 경험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현명함이 아니라 가벼운 광기요, 영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짜릿한 도취다.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과 반복에 근거한 단조로운 실행이라고 폴 발레리가 말했다. 반복은 우리의 기운을 분산시키고 약화한다. 반복은 오히려 무질서를 심화시킨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는가? 이 거창한 종교적 질문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품은 질문은 오히려 그 반대다. 죽음 이전에 진짜 삶이 있기는 한가?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고 내어주고 베풀고 포용했는가? 인생은 이런저런 풍파를 피해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는 지구력 테스트가 아니라 좋은 관계, 감정,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생이 두꺼운 이불 속으로 쏙 숨어버리기, 비디오 게임과 드라마 시리즈 정주행, 충동적 소비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시간을 늦추고 싶어 하든 앞당기고 싶어 하든 위험에 노출되기를 각오하든 보호받기를 원하든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이든 다행스러운 감정이든 살다 보면 뭐라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비슷비슷한 나날의 비몽사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한다. 웅크리고만 있는 삶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서양 철학에 영원히 남게 될 정신의 무대 장치를 상정했다.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사슬로 묶인 채 시선은 동굴 벽 쪽으로 고정되어 있고 마음대로 고개를 돌릴 수 없다. 그들의 등 뒤로 동굴 입구 쪽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횃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길 하나와 낮은 담이 있다.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머리 위에 이런저런 물건을 지고 나른다. 불빛이 그 물건들의 그림자를
죄수들의 시선이 향해 있는 벽에 들이운다. 죄수들은 평생 실제 물건을 본 적이 없고 오로지 그림자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림자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한 죄수에게 억지로 횃불을 쳐다보게 한다면 그는 너무도 환한 불빛에 눈이 멀 것 같아서 자기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그림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가장 용감하고 대담한 자들만이 동굴의 환상에서 눈을 돌려 별이 빛나는 밤하늘, 태양, 천체들을 감히 쳐다본다. 이들은 더는 동굴 속으로 돌아가 다시 어둠에 익숙해질 수 없다. 소크라테스에게 동굴은 오류에 사로잡힌 감각적 세계의 비유다. 반면 동굴 밖 하늘은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선과 아름다움의 세계이다. 신성한 관조에서 인간적이고 비루한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은 오류에 사로잡힌 무지한 존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동굴의 죄수들이 순수한 이데아에 대한 인식과 관조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진리와 선을 관조할 수 있는 소수는 갇혀있는 자들에게로 돌아가 미덕을 가르쳐야 한다. 이 선택받은 소수가 바로 철학자다. 철학자들은 동족들에게 빛을 전해야 한다. 인류는 빛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직 철학만이 광명의 세계로 인류를 인도할 수 있다. 동굴의 비유는 풍부한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이제 우리의 동굴에는 안락을 더해주는 현대적 장비들이 잔뜩 들어왔다. 동굴을 어두운 그림자들의 장소가 아니라 건강과 보호의 장소로 만들었다. 오히려 동굴이야말로 진정한 장소가 되었고 바깥 세상과 그 그림자들은 화면에서 끊임없이 지나가며 동굴 밖의 야만과 폭력을 상기시킨다. 집이 감방이 되어버리면 현실에 열정을 쏟을 신체는 점점 죽어간다. 그런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고 일종의 방공호이며 요새화된 수용소일 뿐이다. 지금은 집에 웅크리고 있어도 온 세상의 방송을 수신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거나 리모컨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다. 우리에겐 선으로 연결된 삶이 있다. 코드를 통해 온 세상과 연결된다. 우리는 이 내밀한 광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모두를 향해 홀로 떠든다. 자기 집에 있는 동안 외부 세계에 대한 배우이자 관객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활동적 삶과 관조적 삶을 구분했는데 이제 곧 가상적 삶이라는 세 번째 범주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집에 나 혼자뿐이고 찾아오는 이도 없다면 성스러운 장소가 감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이다. 나는 모든 구석에서 나 자신과 부딪힌다. 더 이상 밖이 없다면 아는 존재의 이유를 잃는다. 안팎이 없는 닫힌 장소가 될 뿐이다. 세상의 거대한 빛, 불시의 아름다움이 끊임없는 왕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더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 미국의 대학 캠퍼스는 일종의 따돌림을 만들어냈다. 여성이나 성소수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안전 공간에서 그들끼리 지내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더 넓히고 뻗어나가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공격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들을 거친 비바람 속에 내보내 강하게 키우는 대신 고이 싸고 보호하려 한다.
대도시의 매력은 활기차고 분주한 데 있다. 집이든 방이든 밖으로 열려 있을 때만 폐의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더욱 확장되고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과 창이 꽁꽁 닫혀 있으면 폐는 위축되고 탁해 빠진 실내 공기만 들이마시게 된다. 인터넷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만인에게 전파하며 관용과 연대를 도모할 것이라는 믿음은 새로운 폐쇄성이 확인됨으로써 무참히 부서졌다.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타벌, 소속 집단, 특정한 공통점의 근거에 끼리끼리 모인다. 이 시스템 안에는 나를 닮은 타자들밖에 없다. 무게중심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세상은 그 주위를 돈다. 스마트폰 사용에 능숙한 엄지 세대는 무엇보다 집콕 세대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비밀번호, 출입코드, 업데이트에 매여 사는 너절한 스파이가 되어버렸다.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난다. 영화 속에서 인류는 기계에 정복당한 노예로 전락했지만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환상이 현실이고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믿는다. 비록 이 영화의 속편들은 형이상학적 사유가 버무러진 닌자 활극이 되어버렸지만 1편만은 위대한 그노시스주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노시스주의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사악한 조물주가 지어낸 기만으로 보는 사조다. 상당수 종교가 그러하듯이 지상에서의 삶이 지옥이거나 속임수라고,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과거의 모험가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현대의 모험가들은 조이스틱을 잡거나 VR 글래스를 쓰고 들어눕는다. 위대한 모험도 편안히 누운 자세로 가능하다. 우리는 가상현실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법만큼은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화면이 보여주는 것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눈요기에 불과하다. 화면은 무엇을 금지하거나 명령하지 않지만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든다. 화면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력을 앗아간다. 일본에서는 세상과 극단적으로 단절된 젊은이들, 이른바 히키코모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들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밤낮 없이 화면만 들여다보며 산다. 밥도 방에서만 먹기 때문에 식판이나 쟁반에 차려서 문 앞에 놔줘야 한다. 그들의 중독에는 한계치가 없고 이른바 상호작용적 고독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 컴퓨터가 현실이고 물리적 세계는 허울뿐인 부수물이다.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현실은 사라진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돌아오는 것은 비만이다. 비만은 영양 과다와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낳은 현대의 보편적 질병이다. 로봇 같은 존재가 뉴스, 이미지, 음식을 꾸역꾸역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정보 비만이다. 20세기 말 미국에서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말이 나왔다. 소파에 널브러져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한 채 입으로는 감자칩을 곁들여 쉴 새 없이 맥주나 탄산음료를 들이키는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다. 텔레비전, 동영상, 비디오 게임이 어린아이들을 한자리에 붙잡아 놓는
베이비시터가 된 지 오래다. 어른도 화면만 들여다보고 동영상을 과다 섭취한다. 심지어 흘려듣기라는 명목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영상을 틀어놓으면서 말이다. 동영상 소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자율성을 점차 잃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드넓은 디지털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쓸데없이 복잡한 이미지와 줄거리로 머리만 아프고 멍하니 허공만 보고 있다. 우리는 그 세계에 있지만 정말로 그 세계를 살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데도 없다. 영화관에 가는 단순한 활동조차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재미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영화를 보겠다고 일부러 집 밖에 나가고 모르는 사람들과 컴컴한 공간에 한참을 앉아 있는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도 볼만한 영상이 무한히 넘쳐나는데 굳이 왜? 천국의 면적은 딱 내 방만큼이다. 우리는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엉덩이를 소파에 쳐박고 음료를 든 채 잔인하고 폭력적인 시리즈물을 보면서 밑바닥 세계를 접한다. 그렇게 가슴 졸이고 벌벌 떨다가 잠잘 시간이 되면 마음을 놓고 편안해진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경직성과 수동성이라는 이중고를 자초한다. 이마누엘 칸트는 학교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앉아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다. 애들은 등이 굽었고 평화주의와 반투쟁주의를 지향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의자에 처박혀 있고 68혁명 이후 세대인 보보족은 소파에 누워있다. 더 이상 두 발로 서지 않는 호모 에렉투스의 새로운 인류학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동영상과 소셜 네트워크가 옛날 일기장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원래 글쓰기에는 분별이 따르게 마련이다. 읽는 사람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알아서 걸을 것을 거른다. 그러나 카메라는 전부 찍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촬영은 자기를 살펴본다는 의미보다 남들의 눈에 나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더 크다. 사적 영역이 말도 안 되게 커지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남들 안 보는 데서 하던 일조차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조심성 없는 연인들의 행동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나체 사진이나 영상, 부적절한 관계가 인터넷에 까발려지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일부러 사람들이 은밀한 행위 중에 있을 때 급습해서 수치심을 극대화했다는 소련 첩보원들처럼 말이다. 이제 사생활은 사람들의 동의에 따라 다수의 눈앞에 설치된 극장 무대와 같아졌고 여기에는 상호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사적인 것은 완전히 사회화되었다. 뛰어난 인간은 누구나 요새나 피난처에 틀어박히기를 갈망한다. 그런 곳에서 비로소 군중, 대중, 숨막히는 다수에게서 해방되었음을 느끼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규범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한 말이다. 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혼자 있고 싶은 욕망이 모두의 것이 될 때, 그러한 바람이 인간이라는 족속의 특징 자체가 되어버릴 때, 뛰어난 인간은 치욕스럽게도 다수를 닮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되레 밖으로 뛰어나오지 않을까? 바람을 초대할 수는 없지만 창문은 열어두어야 한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안과 밖의 생산적 긴장은 문과 덧문이 살짝 열리면서 양측의 공기가 순환할 때 발생한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불안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우아함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역경과의 정면 대결이다. 폐쇄 혹은 개방의 독단주의 대신 다공성을, 절제와 용기 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추구해야 한다. 그 사이에서 창조적 충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인생의 맛은 언제나 다양한 영역의 충돌 속에 있다. 진정한 르네상스, 일대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는 선잠에 빠질 수도 있고 깨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생각보다 약하다. 그래도 조심하자. 전쟁과 질병은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각성시키기도 하는 애매한 주인들이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사람들은 놀라운 연대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의식은 시간의 시험,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의 상승,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일상의 5만 가지 걱정, 핵 위협에 배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열기가 식은 후에도 과연 공감하는 세력이 남을 것인가? 자유에는 때때로 많은 비용이 든다. 특히 전쟁을 좀채 잊지 못하는 악몽처럼 혐오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치러야 할 비용은 참으로 크다. 오블로모프가 폭력과 허무주의에 침식당한 자신의 조국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일부 대담한 반체제 인사를 제외하고는 공포와 무력감에 신물이 난 러시아 국민들이 구를 파고 들어갈 수도 있다. 1839년에 퀴스틴 후작이 확인한 대로다. 러시아인들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노예살이에 취해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를 믿어야 한다. 그들은 가끔 울먹거릴 때도 있지만 미래에 당하기보다 스스로 부딪히며 미래를 건설하고자 한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면 이미 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바람을 초대하려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는 바람을 초대할 수는 없지만 창문은 열어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람은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외부의 자극, 창문은 이 자극을 향한 개방성과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합니다. 삶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고 폐쇄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안전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용감하게 도전하는 태도는 단기적으로 위험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100% 폐쇄적이거나 100% 도전만 하는 인생은 많지는 않겠죠.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보수적인 태도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진보적인 태도, 둘 다 필요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함께 길을 가는 동행이라 해도 하루에 1도씩만 방향이 달라지면 6개월 후에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하며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과 현상 보존이 최고의 목적이었다면 인간은 모두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주역학자 초은 김승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항구에 정박해 있지 말고 항구를 떠나 모험하고 탐험하고 항해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경험하고 새로운 공부를 해보고 이전에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는 것. 정할 것이 없다면 하다못해 출퇴근하는 동선도 새로운 길로 가보고 음식점에서 안 먹던 음식도 먹어보고 평소 안 하던 짓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명상과 마음경영 관련 유튜브 채널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좋은 채널 이름을 아직 못 정해서 오픈을 하지 못했는데 채널 명을 정하면 날마다 짧게라도 마음경영이나 명상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교육적 콘텐츠 공유이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건 역시 제게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당신께서도 날마다 하나씩 뭐라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가 어렵다면 매주 혹은 매달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난이나 화초 키우듯 가꾸는 것이죠. 가령 젓가락질을 아직 어린아이처럼 엉성하게 한다면 이번 주에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하는 법을 익혀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성인이라도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본인이 불편하지 않고 사회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왜 문제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선하면 나한테 유익합니다. 저도 성인이 되고 난 후 한참 후에 작심하고 젓가락질을 새로 배웠는데 정석대로 젓가락질을 배우고 나니 느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젓가락질 자체가 능숙해지고 자유자재로 무언가를 집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장점이지만 이전에 대강 젓가락질을 할 때보다 반찬도 덜 흘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종종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워낙 젓가락질을 엉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느닷없이 젓가락질 칭찬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젓가락질을 새로 배우는 데는 길어야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강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길가에 감나무들이 감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강릉엔 가로수로 감나무들이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감나무 한 그루에서 200에서 300개에 달하는 감이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튼실한 감나무 대여섯 그루만 있으면 가을에 감이 2,000개 가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유튜브에서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벼랑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러기 새끼들을 보았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날갯짓도 하지 못하는 병아리만한 새끼들이 벼랑 아래의 엄마 아빠를 향해 점프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가 100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한 발 내디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도전해야만 깨달음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겠죠. 알에서 방금 깨어난 꼭 병아리처럼 생긴 기러기 새끼들은 백척보다 훨씬 더 높은 낭떠러지에서 아래를 향해 점프했습니다. 5마리가 점프했는데 바위에 부딪히고 구르는 과정에서 2마리는 죽고 3마리는 겨우 살아남아서 엄마 아빠와 합류했습니다. 가을마다 수백 개의 감을 맺는 감나무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기러기 새끼를 보면서 저는 동식물들이 얼마나 자기 삶에 충실하게 열심히 사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자기 정체성에 충실했습니다. 단세포의 탄생이 생명의 시작이라면 다세포와 동식물의 탄생을 거쳐 지금은 그 선두에 인류가 있습니다. 생명이 한 가족이라면 인간은 그 첨단의 꽃봉오리와 같고 이제 막 그 꽃을 피우려는 순간이죠. 지금처럼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 지구와 동식물들은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움츠러들어 가만히 있는 것은 꽃봉오리가 펼쳐지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의 주장처럼 과감하게 꽃잎을 펼치고 꽃 피우는 게 인간의 숙명이고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갈림길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과 잠재력이 더 커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위험해 보여도 더 설레는 길을 택하는 용기를 내는 훈련도 포함합니다. 혁명이라는 단어에서 혁은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을 만들 때 물에 불려 표피나 지방을 깎아내는 무두질을 하듯이 제사를 깎는 듯한 고통을 경험해야만 인생의 뜻과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삶에는 매 순간 작은 개선도 필요하지만 때론 커다란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새롭게 깎아서 조각하는 자기 혁신입니다. 물론 수고와 고통도 따르지만 기쁨과 보상이 훨씬 더 큰 작업입니다. 감나무와 기러기 새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간다운 도전과 성장의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개선부터 시작하고 때론 과감한 자기 혁신도 해보고 이런 삶이 참 흥미롭고 보람찬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놀라운 꿈. 이런 꿈 하나쯤 품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집의 창문도 날마다 열어 환기하시고 마음과 정신의 창문도 활짝 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